요즘을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오래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영적으로 더 성장하지 않는다면 50살에 죽으나 100살에 죽으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건강을 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육체의 건강 없이는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 없고,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영적 성장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만 인류는 다툼을 거치고 함께 번영할 수 있습니다. 잠깐, 영적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영적 성장이란 창조주의 창조 원리를 알아간 만큼의 창조 원리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을 말하기 전에 우선 재미난 우화 하나 들어보세요. 어느 노파가 길 옆 마당에서 몇 시간째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물었죠. 할머니, 무엇을 그리 열심히 찾으세요? 저희들이 도와드릴게요. 응, 귀중한 바늘을 잃어버렸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찾았지만 바늘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해가 서산해지려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정확하게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거기를 잘 찾아야 되겠어요. 응, 방에서 잃어버렸어. 아니, 그렇다면 방에서 찾아야지. 왜 마당에서 찾으세요? 응, 방은 너무 어두워. 어두워서 안 보여. 그래서 밝은 데서 찾는 거야. 재미있나요? 아니면 황당한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건강도 이와 같습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방향을 잘 잡으면 느리게 가도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방향을 잘 못 잡으면 빨리 갈수록 목적지에서 멀어집니다. 우리는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목적지에 도달하지요. 너무 빨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빨리 가봤자 기다리기밖에 더 하겠어요? 자, 치유. 치유란 무엇일까요? 치유란 몸과 마음을 온전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치유란 몸과 마음을 온전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치유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다음 네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건강해지겠다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누군들 건강해지겠다는 마음이 없으랴 하고 생각하겠지만 잘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럴 생각이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해지면 좋겠다라는 바람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제일 중요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일 중요하다는 말은 내가 해야 할 일들 중에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로만 말할 뿐이고 순위는 세 번째, 네 번째에 두고 있습니다. 건강을 제 1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둘째, 내 몸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치유는 내 몸에서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내 몸을 스스로 치유함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내 몸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내 몸을 돕는 최고의 방법은 좋은 피를 만들어서 온몸 구석구석 잘 돌려주는 것이 내 몸을 돕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셋째, 치유 환경. 많은 사람들은 공간은 비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학이 밝혔듯이 공간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산소, 수소, 질소와 같은 각종 원소와 지구 내부에서, 태양에서, 별 등의 우주에서 오는 파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환경오염과 인간이 만든 각종 기기들이 내보내는 전파나 전자파 또는 수맥파들로 오염되어서 음과 양의 조화로움이 깨진 비틀린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같은 치료법으로 예전에는 병이 잘 나았는데 지금은 같은 방법으로 해도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간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병이 치유되려면 우선 내가 늘 생활하는 공간을 음과 양이 균형을 이룬 조화로운 공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건물을 지을 기초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기초가 단단해야 아름답고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죠. 건강도 이런 기초 위에서 노력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치유 환경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에게 요청하세요. 넷째, 바른 방법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무수히 많은 치료법들이 있지만 정작 치료는 되지 않고 병만 더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 4, 5년만 다니면 약이 한 주먹입니다. 첫 번째 약에 대한 부작용으로 두 번째 약을 먹고, 두 번째 약에 대한 부작용으로 세 번째 약을 먹고, 이런 식입니다. 바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낫지 않는 병은 없습니다. 다만 낫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려면 첫째, 건강해지겠다는 마음을 내고, 둘째, 내 몸의 치유 능력을 믿고, 셋째, 치유 환경을 조성해서 바른 방법으로 노력한다면 누구든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병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건강을 말하기 전에 병이란 무엇인지, 또 병의 증상인 염증과 통증과 열이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것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국어사전에는 병이란 생물체의 전신이나 일부분에 이상이 생겨서 정상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현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병에 대한 정의는 없고 병의 증상만 나와 있습니다. 병이란 무엇이냐 하면 세포나 조직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달라는 구조요청입니다. 다시 한번, 병이란 세포나 조직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달라는 구조요청입니다. 병의 증상인 염증과 통증과 열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위를 보호해달라는 구조요청이며 그 부위를 정상 상태로 되돌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염증과 통증과 열은 내 몸이 병을 치료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신호이지 그것이 병은 아닙니다. 병과 병의 증상인 염증과 통증과 열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만 잃어버린 것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병은 왜 생길까요? 모든 병의 원인은 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지 않아서 병들게 됩니다. 70억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건강의 원칙은 좋은 피를 만들어서 인체 각 기관에 잘 순환시켜 주는 것이 건강의 대원칙입니다.
이렇게 하면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며 서로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곧바로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병은 천 가지 만 가지지만 치료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단순하니까 쉽습니다. 좋은 피를 만들어서 인체 각 기관에 잘 돌려준다는 건강의 원칙을 잊지 마세요. 여기 어떤 건강법이 있다면 그 건강법은 좋은 피를 만들 수 있는가? 그 건강법은 잘 순환시켜 줄 수 있는가? 라는 두 원칙에 대입해 보면 진짜 건강법인지 돈을 벌기 위한 가짜 건강법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것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첫째, 산소, 둘째, 물, 셋째, 수면, 넷째, 음식물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음식물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들 왜 그럴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물질적 언어밖에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기나 수면은 돈으로 계산하기가 곤란합니다. 거의 공짜지요. 또 물은 음식물에 비해서 많이 쌉니다. 그래서 그중 가장 비싸다는 이유로 음식물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거의 공짜로 주어지지만 산소와 물과 수면이 먹는 음식물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꼭 기억하세요. 자, 산소. 좋은 피를 만들어서 잘 돌려주는 것이 건강의 대원칙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어떤 피가 좋은 피일까요? 좋은 피는 피 속에 충분한 산소가 포함되어 있고 풍부한 영양소가 들어있고 약 알칼리성이라야 좋은 피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 피는 선홍색이지요. 피 속에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선홍색으로 보여집니다. 좋은 피의 첫째 조건은 산소입니다. 피 속에 산소가 풍부해야만 염증을 예방하고 염증을 치료하고 세포에서 영양소를 태워서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몸 속에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해도 더 이상 치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소를 충분히 흡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한 호흡의 길이가 길어야 됩니다. 1분에 10회 미만으로 숨 쉬어야 합니다. 폐의 최종 단위인 허파과리에서 신선한 산소와 피 속의 이산화탄소가 교환됩니다. 이때 한 호흡의 길이가 짧으면 허파과리가 충분히 부풀지 못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잘 안 됩니다. 현대인들은 호흡 길이가 짧기 때문에 폐의 30%밖에 활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숨을 깊게 쉬어야만 허파과리가 크게 부풀어야만 폐 속의 산소 분압이 높아져서 산소가 피 속으로 침투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늘 어깨는 쭉 펴고 가슴을 열고 숨을 깊게 쉬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호흡의 길이는 인위적으로 늘리면 안 됩니다. 수련하는 사람들이 욕심이 앞서서 호흡의 길이를 억지로 늘렸다가 돌이키기 어려운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합니다. 이것을 기운이 역상한다 또는 주화인마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무협소설에는 주화인마에 빠진 주인공이 모든 공력을 단번에 잃고 고생하는 장면이 흔히 등장합니다. 호흡의 길이를 인위적으로 늘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호흡의 길이를 늘릴 수 있을까요? 호흡의 길이를 늘리려면
호흡에 관련된 근육들을 이완시켜야 합니다. 호흡에 관련된 근육은 목에서 회음까지 앞, 뒤 몸통의 전체 근육과 횡격막을 비롯한 내장의 근육들이 담당합니다. 호흡에 관련된 근육들을 풀어보면 폐활량과 호흡의 길이가 놀랄 만큼 늘어납니다. 호흡에 관련된 근육을 풀면 호흡의 길이를 2배 정도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둘째, 시원하게 살아야 합니다. 허파과리는 공기가 뜨거우면 닫히고 차가우면 열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뜨거운 곳에 들어가면 숨이 깊게 안 들어오고 뜨거운 곳에 있다가 시원한 곳으로 나오면 즉시 숨이 깊게 들어오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겨울에도 옷은 튼튼히 입고 늘 창문을 열어서 밖의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켜서 공기를 시원하게 유지시켜야 합니다. 춥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시원하게 살라는 겁니다. 또한 등을 뜨겁게 지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등은 시원하겠지만 허파과리가 부풀지 못해서 산소 교환이 잘 안 되고 나중에는 허파과리가 쪼그라듭니다. 셋째, 찬 물 목욕이 좋습니다.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찬물로 목욕 마무리를 하면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폐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찬 물에 들어가거나 찬 물을 몸에 뿌리기만 해도 허파과리가 즉시 부풀어서 숨이 깊이 들어옵니다. 목욕 후에 피로가 오는 것은 목욕탕은 습하고 덥기 때문에 몸 속에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찬물로 목욕 마무리를 하면 목욕 후의 나른함과 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넷째, 습도가 높아도 폐가 다칩니다. 장마철에는 제습기 등을 이용해서 실내 습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습하고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시원한 지방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왜소하고 수명도 더 짧지요. 그것은 덥고 습도가 높으면 허파과리가 충분히 부풀지 못해서 피 속에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바깥 습도가 너무 높을 때는 창문을 닫고 제습을 하는 것이 창문을 열어놓는 것보다 숨이 더 잘 들어옵니다. 등산같이 햇빛을 받으면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수영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수행을 하든 숨에 집중합니다. 이 숨이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에너지를 낼 수 있고 많은 에너지가 있어야 수행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산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몸 속에 산소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자, 다음은 물. 물은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물은 몸 속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물은 노폐물을 이동시켜서 배출합니다. 물은 체온을 조절합니다. 물은 혈압을 조절합니다. 물은 과식하지 않게 합니다. 물은 비만을 예방하고 치료합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좋은 물을 인체에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물이 좋은 물일까요? 첫째, 미네랄이 풍부하고, 둘째, 약 알칼리성이며, 셋째, 병원균이 없어야 합니다. 물은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가 제일 좋고, 다음은 수돗물입니다. 정수기의 물이나 페트병에 들어있는 생수보다는 수돗물이 더 좋다는 것은 화학자들이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돗물에 들어있는 염소 성분은 데우거나 받아놨다가 먹으면 해결됩니다. 또한 어떤 물이든 큰 놋그릇에 받아놨다가 먹으면 좋습니다. 놋그릇의 구리 성분이
물을 정화시키고 세균을 멸균합니다. 놋그릇에서는 어떤 세균도 오래 살지 못합니다. 승강기 층수에 붙여놓는 항균 필터는 주 성분이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또 구리 성분은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구리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관절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은 언제 마셔야 할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한두 컵. 이 물은 8시간의 수면 동안 소실된 물을 보충하는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물 섭취 시간입니다. 둘째, 식사 30분 전에 한 컵. 이 물은 위장을 준비시키고 과식을 예방합니다. 또한 물은 마시고 나서 20분이면 위장에서 흡수되거나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마신 지 30분 후에 먹는 음식물들과 같이 섞이지는 않습니다. 셋째, 식후 2시간 후에 한두 컵. 이 물은 포만 호르몬을 자극해서 소화관의 소화 공정을 마무리합니다. 물을 마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물을 마신 후 소금을 몇 알씩 먹어서 전해질과 미네랄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소금을 먹어야만 물이 세포에 쉽게 침투해서 흡수될 수 있습니다. 물만 잘 먹어도 많은 병이 사라집니다. 인체에서 물이 하는 일을 잘 알고 충분한 양을 섭취하세요. 다음은 수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잡니다. 수렵시대에는 잠을 잔다는 것은 위험을 동반하는 일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자야 할까요? 사람과 전자기기는 유기체와 무기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고 작동 방식은 거의 동일합니다. 전자기기는 전기의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조화로 작동하고 사람의 세포도 전기 신호로 작동하며 그 전기의 음과 양이 조화로워야 잘 작동합니다. 휴대전화도 충전을 해야 이튿날 잘 작동하듯이 인체도 밤새 에너지를 충전받아야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인체는 해가 뜨면 활동하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힘차게 활동하고 해가 지면 회복하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낮 동안 방전된 인체에 새로운 에너지를 넣어줍니다. 회복하는 호르몬은 밤 9시경에서 새벽 2시까지 제일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이 시간에 꼭 수면을 취해야 하는 이유는 이 시간에 2시간 자는 것은 다른 시간에 4시간 자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은 암 발병 위험이 5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밤에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회복하는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야간 교대 근무를 유력한 발암 요인으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잘 때 불빛이 있다던가 TV가 켜져 있다던가 스마트폰이 2m 이내에 켜져 있으면 뇌는 낮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회복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잘 안 됩니다. 깜빡 TV를 켜놓고 자면 이튿날 몸이 피곤한 것은 회복하는 호르몬 분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좋은 잠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좋은 잠은 암과 치매를 예방합니다. 좋은 잠은 감기와 독감을 예방합니다. 좋은 잠은 행복한 기분은 높이고 불안한 기분은 줄여줍니다. 좋은 잠은 기억력을 강화하고 창의력을 높여줍니다. 연구에 의하면 정신병 환자 중에서 잠이 정상인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반드시 침실에서 TV를 퇴출하고 조명이 없는 깜깜한 침실에서 자야 합니다. 침실에서는 오로지 잠만 잔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천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우면 곧바로 잠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몸이 놀랍게 변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잠을 일찍 그리고 충분히 자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음식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좋은 음식물은 피에 강력한 에너지를 줍니다. 병 치료의 근본은 체력입니다. 체력이 있어야 치료가 진행됩니다. 음식물의 원칙은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음식물을 먹어야 합니다. 영양소가 아무리 많은 음식이라도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노폐물만 발생시킵니다. 소화를 못 시키면 먹지 않은 것만 또 못합니다. 우리가 잘 못 알고 있는 건강상식 중에 하나가 골고루 먹어야 된다입니다. 골고루 먹어야 좋은 것이 아니라 골라서 먹어야 합니다.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음식물을 골라서 먹어야 합니다. 음식의 방향을 영양에서 소화로 바꿔야 합니다. 다음은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한 질문인데요. 왜 몸에서 기와 혈의 순환이 잘 안 될까요? 순환을 방해하는 주범은 노폐물입니다. 노폐물들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순환을 방해하는 주범은 노폐물입니다. 노폐물들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폐물을 치워 주어야만 순환이 됩니다. 그것을 디톡스라고 합니다. 디톡스를 제일 잘하는 챔피언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내 몸입니다. 내 몸이 디톡스 챔피언입니다. 간, 신장, 대장, 폐, 피부에서 디톡스가 이루어집니다. 순환이 잘 되게 하려면 내 몸이 하는 디톡스 작용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디톡스를 도와주는 것일까요? 해독 주스를 마셔야 할까요? 아니면 장 청소를 해야 할까요? 그것들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답은 노폐물이 적게 발생하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 먹은 음식물은 소화를 잘 시켜야 합니다. 소화가 잘 돼야만 노폐물이 적게 발생합니다. 소식이나 단식이 좋다는 것은 소식을 하면 노폐물이 적게 발생되고, 단식을 하면 길을 막고 있는 노폐물들을 태워서 순환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하면서 운동과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순환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 재미있는 질문 하나. 위장은 몇 개일까요? 다들 한 개인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두 개가 있습니다. 입도 위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음식물을 씹어서 잘게 부수고 소화 효소도 분비해서 뱃속에 있는 위장과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입이 첫 번째 위장임을 자각하고 느리게 정성 들여서 충분히 잘 씹어서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이 왜 중요할까요? 중요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섭취한 음식물이 이미 우리의 장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미생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섭취한 음식물에 따라서 유해균을 활성화시켜서 나쁜 독소를 생산해서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유익균을 활성화시켜서 몸에 필요한 각종 영양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먹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첫째, 곡물. 곡물류가 주식이 되어야 합니다. 현미 같은 통곡류는 훌륭한 먹거리지만 현미는 볶아야만 소화돼서 흡수될 수 있습니다. 한자로 쌀 미차 옆에 흰 백자가 있는 것을 찌꺼기 박자라고 합니다. 쌀에서 껍질이 없는 백미는 영양가가 없는 찌꺼기라는 뜻이지요. 현미는 껍질에 영양소가 많지요. 특히 미네랄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미의 좋은 성분인 껍질은 현미밥으로 먹어서는 소화 흡수가 잘 안 됩니다. 현미밥을 먹는 것보다는 미강, 즉 쌀결을 잘 볶아서 흰 밥에 뿌려 먹으면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영양소도 잘 흡수됩니다. 무농약으로 태양 에너지를 충분히 받고 자란 유기농 먹거리는 그 자체로 완전식품입니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건강과 생명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비싸긴 해도 병원비보다는 쌉니다. 둘째, 채소. 채소도 훌륭한 먹거리지만 생채소와 생과일에는 질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몸 속에 들어가면 아질산염으로 바뀌는데 아질산염은 부패하기가 쉽고 산소와의 결합률이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결합률보다 무려 250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생채소와 생과일을 많이 먹으면 체내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따라서 자연히 냉체질이 됩니다. 그래서 채소는 반드시 익혀서 먹어야 좋습니다. 과일도 익히거나 구워서 먹으면 소화도 흡수도 더 잘 됩니다. 시래기 같은 말린 나물은 정말 좋은 식품이지요. 말리면 채소에 들어있는 질소가 완전히 소실되고 또 말리는 과정에서 여러 미생물들의 작용으로 풍부한 영양소를 갖게 됩니다. 셋째, 소금. TV 건강 프로만 보면 저염식하라고 하지요. 화학소금은 한 알도 해롭지만 천일염, 즉 김장소금은 간수만 잘 빼면 아주 유익하고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천일염에는 현대인에게 특히 모자란 미네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의 천일염은 약 90여 종의 미네랄 중에 86종이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소금은 독성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소금은 근육 경련을 예방합니다. 소금은 치매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요. 소금은 당뇨병 치료에 필수 요인입니다. 그리고 싱겁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또한 바닷물에는 산소가 많고 생명 에너지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도시에서 마시는 것보다 덜 취하지요. 바다에는 산소와 생명 에너지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짜게 먹으면 안 되지만 내 입맛보다도 더 싱겁게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여러 병의 원인이 됩니다. 힘 꽤나 쓰는 사람들은 약간 짜게 먹습니다. 싱겁게 먹고서도 힘을 낼 수는 없습니다. 소금의 기능을 잘 알고 천일염을 적절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넷째, 지방. 지방은 우리 몸의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남는 지방은 간과 몸에 축적합니다. 축적된 지방은 비상시에, 즉 기아가 일어났을 때 비상식량으로 사용합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지방산은 세포막의 주 재료입니다. 지방산은 호르몬을 제조하는 주 재료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하면 신경장애가 발생합니다. 인체는 기본적으로 지방을 연소시키는 기계입니다. 적절하고 질 좋은 지방은 염증 수치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저탄고지라는 탄수화물은 적게 섭취하고 지방은 많이 섭취하라는 건강법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방은 과잉되지 않게 조심해야 하고 되도록 질이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해야 합니다. 다섯째, 단백질. 단백질은 소화되면 반드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데 아미노산은 몸에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몸에 저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서의 중요도가 지방만큼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과잉된 단백질은 간에서 처리해서 배출해야 하는데 이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사람의 소화기관에는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효소는 아주 적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은 만성 염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단백질은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유해균들이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모든 미생물들은 활성화되면 가스를 생산하는데 유익균들은 냄새가 나지 않는 가스를 생산하고 유해균들은 고약한 냄새가 나는 가스를 생산합니다. 이것은 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은 고약한 냄새가 나게 함으로써 그러한 음식을 절제하라는 창조주의 배려입니다. 그럼 음식물은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요? 음식물은 천천히 정성 들여서 잘 씹어야 됩니다. 충분히 씹으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천천히 잘 씹어서 먹으면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웬 혈액순환 하시겠지만 침 속에는 시알산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시알산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데 우리의 적혈구도 마이너스 전자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혈관벽도 마이너스 전자로 코팅이 되어 있고요.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지요. 그래서 엉키지 않고 저항 없이 혈액이 온몸을 잘 돌 수 있습니다. 천천히 잘 씹어서 침을 충분히 섞으면 침 속에 들어있는 시알산이 혈구끼리 뭉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성정이 급해서 음식물을 빨리 먹는 사람은 순환기 질환에 더 잘 걸립니다. 빨리 먹으면 침이 충분히 섞이지 않아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은 느리고 느리게 정성을 들여서 천천히 드세요. 약과 건강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약이나 건강식품도 활용만 잘하면 치유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약이나 건강식품은 반드시 마중물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작두샘에서 펌프질할 때 먼저 한 바가지 붓는 물이 마중물이지요. 우리 몸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건강식품이나 약은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몸에 좋은 것도 계속 공급을 하게 되면 몸에서 그 성분을 만드는 것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참고로 알약이나 녹즙과 같이 액기스로 내린 건강식품은 영양 결핍과 영양 과다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찌꺼기에 있던 영양소는 버려져서 결핍되고 액기스에는 영양소가 농축되어서 영양 과다가 됩니다. 몸에서 남는 영양소는 노폐물이 되고 간은
이것을 처리해서 배출해야 하기 때문에 몸은 이중으로 힘들어집니다. 우주의 기본 원리는 균형과 순환과 조화입니다. 다시 한번, 우주의 기본 원리는 균형과 순환과 조화입니다. 엑기스만 취하는 것은 균형을 깨는 것입니다. 엑기스나 농축된 건강식품들은 치료 목적으로만 일시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엑기스로 내린 건강식품을 즐겨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하지 못합니다. 평생 지금까지 내가 먹은 음식물이 현재의 내 몸이고, 오늘 내가 먹은 음식물이 미래의 내 몸입니다. 자, 미생물, 다음은 미생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누구나 약 60조 마리, 2kg 정도의 미생물들이 공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 우리는 깊이 명상해야 합니다. 조물주는 왜 우리 몸을 무균 상태로 만들지 않고 미생물들을 2kg씩이나 넣어놨을까요? 그것은 균들은 우리 몸을 도와주는 친구들이란 뜻입니다. 누구나 2kg 정도의 미생물들과 같이 사는데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병이 들까요? 현대의학은 파스테르가 세균을 발견하고부터 세균을 박멸하면 모든 병이 사라질 거라 생각하며 모든 병 치료의 방향을 세균 박멸에 맞춰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항암제 등 병균을 죽이는 각종 약들을 만들어서 병 치료에 사용하였지요. 이런 항생제들은 모든 미생물들을 무차별 살상합니다. 결과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단언컨대 몸에 해로운 세균은 없습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일예로 위암과 파킨슨병의 발병률을 높이는 헬리코박터 균은 천식, 습진, 그리고 폐암과 뇌졸중으로 죽을 확률을 확연히 낮춰준다고 합니다. 또 어릴 적에 요충에 감염됐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천식과 당뇨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한 위생표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알레르기와 자가 면역 질환이 많아요. 소독을 많이 하는 가정일수록 식구들이 알레르기와 자가 면역 질환에 더 많이 걸립니다. 위생은 박테리아를 모두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좋은 박테리아 다수와 소수의 나쁜 박테리아로 구성된 건강한 균형을 뜻합니다. 몸에 해로운 세균은 없기 때문에 세균 박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균형과 순환이라는 우주의 대원칙에 벗어난 방향착오였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몸 속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장내 미생물은 면역세포를 훈련시킵니다. 장내 미생물은 소화를 돕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독이 든 음식물이나 약을 해독하고요. 장내 미생물은 비타민을 비롯한 각종 영양소를 생산합니다. 우리가 필요하는 영양소의 10%를 장내 미생물들이 생산한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장내 미생물을 제3의 장기로 봐야 한다 하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들과 공생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자, 식이섬유, 식이섬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람에게는 채소의 섬유질이나 곡식의 껍질을 소화시키는 효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식이섬유를 먹어야 할까요? 식이섬유는 소화에 도움을 주며 장 속의 독소를 머금어서 독소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식이섬유는
대장까지 내려가서 유익한 미생물들이 먹이가 됩니다. 미생물들은 식이섬유를 먹고 각종 영양소와 면역물질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은 사람은 면역력이 반드시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80%는 장이 주관합니다. 요즘 캡슐에 들어있는 유산균들을 많이 먹는데요. 유산균이 대장까지 살아서 간다 해도 대장에 정착해서 계속 살지는 못합니다. 무균 상태의 아이의 장에 미생물들이 정착해서 자리를 잡는데도 3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에 이미 정착해 있는 미생물들이 캡슐 유산균들을 절대로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캡슐로 섭취한 유산균들은 장에 정착하지는 못하고 일회용 업무를 마친 뒤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캡슐을 먹는 것보다는 내 장에 이미 정착해 있는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를 잘 섭취하는 것이 유산균 캡슐을 먹는 것보다 더 유익하고 바른 방향입니다. 면역력은 약이나 건강식품을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장 내 미생물들을 잘 키워서 장을 건강하게 만들면 자동으로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면역력이 충분하면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나에게 병을 주지 못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구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마스크나 거리 두기 등 새로운 위생 표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면역력을 높이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미생물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배려해서 면역력을 강화하세요. 대변. 자, 대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대변은 증거물입니다. 대변을 본다는 뜻은 대변을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첫째, 너무 무르거나 단단하지 않은가? 둘째, 고약한 악취가 나지 않는가? 셋째, 색깔은 황금색을 띠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아닐 시에는 어제 내가 뭘 먹었지? 어제 내가 어떻게 생활했지? 하고 반드시 뒤돌아봐서 원인을 알아내고 다음부터는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게 유익한 음식물은 무엇이며 피해야 할 음식물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겠지요. 대변을 매일 잘 관찰하세요. 다음은 근육과 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근육. 사람의 혈관의 길이는 약 12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지구를 3바퀴나 돌 수 있게 깁니다. 그런데 그 긴 혈관을 심장의 힘만으로 구석구석 돌릴 수 있을까요? 심장의 힘만으로는 혈액순환에 한계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의 절반은 근육이 담당합니다. 근육은 탄력이 있고 유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근육들은 7살만 넘으면 대부분 경직되어 있고 근막은 뭉쳐 있습니다. 목 디스크나 척추 디스크도 뼈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이 경직돼서 발생하는 근육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된 근육을 풀면 목 디스크나 척추 디스크도 간단히 해결됩니다. 또한 누워서 배꼽 왼쪽을 물으면 맥박이 느껴지는 사람, 또 배꼽 주위가 단단한 사람은 림프관이 폐쇄되어 있고 배 근육이나 근막이 뭉쳐서 복부 대동맥을 압박하기 때문에 하체로의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상체로 더 많은 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화를 낸다든가 불면증, 우울증 등의 여러 증세가 생깁니다. 근육과 근막을 풀어보면 폐활량은 자동으로 늘어나고 기와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집니다. 경직된 근육과 근막을 잘 풀어내야 합니다. 근육과 근막이 유연해야만 기와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다음은 뼈. 뼈에는 형태장 정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줄기세포는 뼈에서 만들어지는데 그에 대한 정보가 뼈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한 3D 프린터와 같아서 좋은 재료와 정보만 제공하면 원래의 형태 그대로 모든 기관을 재생합니다. 뼈를 유연하게 잘 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줘도 완벽하게 재생되지는 않습니다. 병을 치료하다 보면 처음에 좋아지다가 더 이상 진전이 없는 한계를 만나는데 그것은 뼈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뼈를 잘 풀어보면 세포들이 젊어지는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그것은 줄기세포의 대부분을 뼈에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근육과 근막과 뼈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한 번 경직된 근육들은 침이나 뜸, 주사나 지압, 또 스트레칭 등 무슨 수를 써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통 보응대를 활용하면 경직된 근육과 근막과 뼈들이 신비할 정도로 잘 풀어집니다. 기통봉의 사용은 유튜브에서 배봉등봉을 검색하면 배봉등봉을 검색하면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육과 근막과 뼈를 잘 다스리세요. 특히 뼈를 잘 풀면 줄기세포가 활성화되어서 내 몸에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최후의 승자가 진정한 승자입니다. 늙어서도 건강한 사람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늙어서도 건강하다면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나이 들며 지혜로워져서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기 때문이지요. 모두 건강해져서 영적 성장을 이루시어서 평화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